변호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변호사는 글을 읽고 글로 판단하고 법정도 결국 다 글이잖아요. 검사와 대적하고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일 텐데 AI가 굉장히 잘하겠죠. AI 시대가 오면 직업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AI 시대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현재 AI, GPT-4나 이런 데다가 몇 글자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큰 AI는요 200만 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챗GPT 뭐 이런 거는요 한 4만 자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1분, 뭐 2, 3분 내에 오잖아요. 굉장히 앞으로 사람들의 능력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을 잘 시키는 사람. 그동안 우리 인간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데 많이 익숙했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회사 가서 직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뀌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잘 지키는 사람, AI한테 잘 질문하고 잘 명령하는 사람, 그런 것이 새로운 능력이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AI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AI는 그냥 수학이거든요. 문제를 푸는 건데 그게 최적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는 늘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니 뭐냐, 내가 AI한테 질문하면 그 결과값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I한테 잘 질문하고 명령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되게 재밌는 건요, 연구를 했는데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이야, 꼭 이거 대답해줘, 이 말을 넣으면요 답변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야, 너 이거 잘하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더 잘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팁을 준단 말을 안 한 경우랑 팁 많이 줄게 하고 한 경우랑 답변의 질이 달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나한테 부탁했을 때랑 교수님 이거 진짜 제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막 이러면 좀 저도 신경을 더 쓰게 되죠.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우리가 AI의 매니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AI한테 잘 명령하고 질문하고 또 얘 잘 구슬려서 일을 더 잘하게 하고, 얘가 못하게 하면 따끔하게 비판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고. 좋은 매니저나 보스가 뭐죠?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런 방향으로 해.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잘하더라. 이런 예제도 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이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AI로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AI로 내가 어떻게 잘 일을 할 거냐. 예를 들면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오면 햄버거를 굽던 분이 직업을 잃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햄버거를 굽는 로봇이 나오면 저는 햄버거를 굽던 분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햄버거 로봇을 빌리든지 사가지고 햄버거 사업을 하면 되죠. 왜냐면 햄버거를 굽는 분은 어떻게 햄버거를 굽는지 잘 알고 사람들이 어떤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잘 알거든요. 사진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봤더니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화가였어. 화가가. 왜냐? 화가가 그동안 대부분 수입은 초상화였거든요. 우리는 주로 풍경화를 봤지만 풍경화는 돈이 많이 안 됐겠죠. 오히려 귀족들이 와가지고 내 그림 좀 그려주세요. 아니면 동네 사람이 내 얼굴 좀 그려줘.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은 그려도 못 그렸네 하고 화가로 안 됐을 거고, 재능이 있어 화가로 잘 그렸던 사람들은 화가가 됐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카메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화가였죠. 나게르라는 사람 오페라 화가였어요. 오페라 극장에서 맨날 오페라가 바뀔 때마다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림을 그리는 고통을 느껴본 자만이 이 그림을 자동화하고 싶었던 건데, 그림이 자동화되면 내가 화가라는 직업을 잃느냐? 아니죠. 왜? 내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꾼 거죠. 그럼 고객도 그동안 귀족들이 와가 나 초상화 좀 그려줘 그랬는데, 초상화 그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고객님, 우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사진 찍으면 고객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럼 하루에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카메라를 빨리 도입한 화가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혹시 여러분들의 직업이 위협이 빨리 느껴지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일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로 직업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우리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많았잖아요. 90년대에 비디오 가게 많아서 1,000원에 빌리기도 하고 2,000원에 빌리기 하고 참 추억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넷플릭스 뭐 유튜브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80년대는 전당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당포는 아마 저 평창인 카지노 가면 아마 한두 개 있을지 모르고요. 미국 가면 애틀랜틱 시티 같은 카지노, 라스베가스 정도는 그 전당포가 있는데 이제 전당포가 없어졌죠. 왜? 신용카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 기존 비즈니스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80년대 그래도 남아있었던 전당포 주인분들이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고 전당포를 이쁘게 갖춰놨으면 전당포 살아남았을까요? 신용카드가 나타나는 이상 이제 전당포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고객한테 친절하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비디오 대여점도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 이상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만 늘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앞서 나가는, 제가 최근에 책을 3권을 썼거든요. 최근 6개월 동안. 왜 그러냐? 사실 비밀은 뭐냐? 저도 넥스트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한 10년 후에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10년 후에 오히려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저는 10년 후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최근에 땡겼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교수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있을 텐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더 잘 가꾸는 동시에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책을 써봤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위험한 직업은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화가가 사진사로 전환한 것처럼 전문직도 AI가 들어오면 아마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가가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사가 된 것처럼 의사든 변호사든 AI가 들어오면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AI를 툴로 해서 전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의사라는 직업은 아프리카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전혀 체재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라는 거는 계속 발견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 수명이 낮았다라는 거는 어떤 병이 생겨서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일찍 죽은 건데 계속 병이 극복되는 동시에 또 새로운 병이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에서도 계속 새로운 시장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전 유발 하라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 보면 앞으로 인간은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불멸. 두 번째, 오래 살다 보면 행복. 이왕이면 즐겁게 살고 싶을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삶에 지치면 신성, 신처럼. 신처럼이라는 건 뭐죠? 무소부재, 전지전능이죠. 모든 걸 알고 모든 곳에 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엄청 여행을 가고 싶겠죠? 그래서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할 거라는 그 유발 하라리의 생각은 저는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불멸이라는 것은 의료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들 이렇게 열심히 여전히 의대를 가나 보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변호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그동안은 글을 읽고 글로 판단하고 법정도 결국 다 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이미지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하지만 결국은 변호사의 능력은 그 결과로 말을 만들어서 검사와 대적하고 판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일 텐데 AI가 굉장히 잘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의 문제죠. 그 자격을 계속 유지시킨다면 변호사는 더 쉽게 그 일을 하는 형태의 자격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 변호사의 삶은 윤택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도가 그런 영역 자체를 완전히 변호사가 안 해도 되는 영역으로 제도 자체가 바뀌는 그런 위험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현재 직업이 있는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직업이 없는 분은 직업을 택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요. 현재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은 저 원칙론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군지를 판단하길 바라요. 그 고객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길 가다 보면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가끔 우리 전화도 막 오고요. 대부분 우리가 무시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고통인 거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여자친구 생일 또는 뭐 발렌타인데이. 근데 갑자기 딱 전화 와서 발렌타인데이 선물 주고 고민하시죠. 그러면 바빠요 하고 끊게 되진 않고 맞아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그 로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감독의 영화인데 그 베를루스 총리에 관련된 영화죠. 거기 보면 그분이 엄청난 세일스맨이었잖아요. 그분은 그냥 아무한테나 전화를 해서 받으면 부동산을 팔았던 분이거든요. 거기 어떤 이탈리아 어떤 아주머니가 밤늦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의 말을 듣고 혹한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욕망 또는 고통을 파악해서 그걸 찔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전화하기를 끊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미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고객의 고통과 욕망을 파악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I를 쓰는 거죠. 도구로. 그 다음에 이 책에 좀 나오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아닌 비고객이 있죠. 비고객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은 왜 내 고객이 아닌지. 대부분 그 블루오션을 창출한 사업들은 기존 고객한테 잘해준 사업이 아니라 고객이 아니던 사람을 고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어떻게 보면 AI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AI는 평상시 연습하세요, 그냥. 마치 우리 체력 단련하듯이 공부하듯이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고객의 고통을 풀어주면요, 그 비타민이 되지 말고 진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 어떠세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거 뭐 내 몸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는 약간 혓바늘 돌 때마다 비타민을 한 2알씩 먹어요. 하루 맨날 하나씩 먹는 비타민이 저는 좀 효과가 안 나는데, 어느 날 혓바늘 돌고 피곤하면 나 비타민 부족이구나. 그러면 그냥 2알 딱 먹잖아. 진짜 혓바늘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을 약간 진통제처럼 쓰는 거죠. 근데 진통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두통이 있을 때 에드빌이라는 거 한번 먹어봤더니 마술처럼 낫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에드빌의 신봉자가 됐거든요. 물론 요즘에 1년에 한 번도 에드빌 하나를 안 먹는데, 이 창업론에 보면 비타민을 만들지 말고 진통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비타민이 되면 나중에 살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딱 진통제를 제공하면 바로 사죠. 고객의 고통과 욕망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비고객, 내 걸 절대 안 사는 사람. 옐로테일이라는 와인이 있죠. 캥거루 그림이 있는 아주 간단한 와인이에요. 보통 와인 우리가 먹으려고 해도 프랑스 말로 써있고 이탈리아로 써있고 막 이래서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와인을 먹고 싶어도 와인을 잘 주문을 못해요. 근데 그 옐로테일은 어떻게 했냐, 와인을 원래 먹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와인이야, 캥거루 그림 들어있고 영어로 그냥 옐로테일 딱 써있고 품종만 딱 써있어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멋있죠. 저 뭐야, 저 와인도 아니지. 하지만 와인을 전혀 못 먹던 분들은 그 옐로테일은요, 테이블에다 이미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딱 그렇게 프로모션을 했어요, 레스토랑에다가.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어떻습니까? 와인 뭐 드실래요? 그러면 그냥 그 와인을 잘 모르던 분도 이거 뭐 먹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인의 고객들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와인 산업의 비고객들한테 와인을 파는 전략을 썼거든요. 그러면 와인 회사들은 싫어하나요? 그 옐로테일이라는 회사를 좋아하죠. 왜? 박수 치는 거죠. 왜? 와인을 안 먹던 사람이 옐로테일이라는 회사 덕분에 와인을 마시게 되고, 와인을 마시다 보면 난 지금 옐로테일 덕분에 와인을 알게 됐는데 이젠 좀 프랑스 말도 써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무작정 AI를 많이 쓰도록 시키면 좋은 걸까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너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자녀는 부모가 하라 그러면 오히려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저거 왜 하라고 하지? 그래서 근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AI를 잘 써봐. 이 말을 저는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AI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부탁인데, 제가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 저희 딸 아들한테 슬쩍 보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진짜 저는 저의 자녀가 또 젊은 분들이 정말 AI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AI를 쓰면서 너무 놀라우니까요. 저는 퍼플렉시티 프로를 쓰는데 너무 놀라워요. 퍼플렉시티가 없던 삶으로 전 돌아갈 수 없어요. 퍼플렉시티 프로를 쓰다 보면 네이버나 구글은 이제 안 쓰게 되죠. 사실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퍼플렉시티 쓰세요? 제가 막 마음이 아파요. 와, 저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에게 무작정 AI를 쓰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부모님이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느껴보세요. 한번 퍼플렉시티도 써보시고요, 챗GPT도 한번 써보시고, 뭐 좋다는 거 한번 써보시고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이 별로 안 쓰면서 자녀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 좀 보여줘야죠. 야, 봐라, 이런 거 돼. 너 이런 거 되는 줄 알았냐? 몰랐지? 이러면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AI를 잘 쓰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포기했어요. 그냥 쓰는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시간 세이브하면서 사는 사람 놔두고 듣는 사람들끼리 그냥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국 초중고한테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면 그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반대돼서 교과서로 아직 지위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AI를 잘못 써서 낭패 보지는 않을까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작년에 슈월 세처라는 14살 먹은 소년이 자살을 했잖아요. 미국에는 캐릭터.ai라고 해서 거기 가보면 여러 AI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거기 가서 그 미국의 어떤 드라마에 12살짜리 주인공, 여성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AI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월 슈처는 14살이었으니까 동생이죠. 그래서 얘는 오빠가 다른 거예요, AI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거죠.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AI는 좀 동조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추임새를 막 넣어주죠. 오빠 뭐 나 있는 대로 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걸 들여다보니까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좀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AI를 의인화하는 교육은 그런 어떤 언론 보도나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AI 그 대화창에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나중에 한 1분에 한 번이나 5분에 한 번씩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AI가 생성하는 대화니까 좀 주의하세요. 우리가 담배 가게도 그런 거 써있고 챗GPT도 밑에 보면 잘못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써놓잖아요. 근데 이제 AI 대화 서비스가 경고가 나갈 수 있게 자꾸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그날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AI가 정말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빨리 노출시켜주고 처음에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차라리 어렸을 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근데 그거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잘 도와주면 최고죠. 그래서 교육 분야의 AI 도입을 국민들이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건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창피하지만 컴퓨터가 청계천에 그 상가에만 있었어요. 집에는 컴퓨터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 40분 버스를 타고 가서 프로그래밍은 집에서 종이에다 손으로 하고 그 상가에 전시된 컴퓨터에 가서 거기다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중2 때인데 만약 그 학교에 그냥 컴퓨터가 1인 1대씩 깔려 있었다면 저는 빌 게이츠 못지않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시간 많을 때 빌 게이츠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했어요. 운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하필이면 자기네 동네에 미국의 가장 큰 슈퍼컴퓨터가 들어왔는데요. 어른들은 그거를 다룰 줄 모르니까 그걸 중학교 애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또 고등학교 애들이 그 워싱턴 대학에 담 넘어 다니면서 그 서클 애들이 관리해 준 거거든요. 빌 게이츠는 중학교 때 컴퓨터를 만지고 고등학교 때 그 대학교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지다가 또 하버드 대학 갔지만 중퇴했잖아요. CC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AI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쓰게 보여주면 애들은 그냥 혼자 엄청 공부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만화 가게 가는 게 거의 지금 마약하지 말라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만화방에 들어가면 저가 진짜 무슨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거 만화 보니까 막 무서웠어요. 근데 결국 만화 본 사람들이 성공했잖아요. 그 만화로 지금 웹툰이 된 거고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른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애들한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적당히 해봐. 왜냐면 저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독립적이고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어렸을 때 내가 만약 만화를 봤으면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만화 가게를 갔으면. 그래서 저는 걱정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물을 빨리 알려주고 잘 쓰게 해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대체되지 않을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일단 AI는 당분간 나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이라는 개념이 또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제 MBTI로 치면 너무 T죠.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협동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는 그 친절하기라는데 협동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공감을 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 신바람을 내기가 어려울 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AI랑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여전히 중요한 핵심 역량은 사람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에도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 얘기를 좀 썼습니다. 메이 머스크의 직업이 패션 모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나이 60, 70 돼가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모델 일을 계속 하느냐 그랬더니 메이 머스크 엄청 고생했거든요. 애들이 많은데 젊을 때 이혼해가지고요. 홀몸으로 그 아이를 다 키웠고요.
그 일론 머스크 지금도 개구장인데 그때는 더 대단했겠.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냐면 세상에 이쁘고 날씬한 패션 모델은 많다는 거죠. 근데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모델은 많지 않다. 자기는 그 정신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협동, 협력, 역량,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같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AI랑 일을 많이 할수록 사람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인간관계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하겠는데 안 그렇죠?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로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좋은 위치의 가치는 그만큼 또 올라가요. 왜? 우리가 다 많은 물건은 그냥 온라인으로 사고 많은 인간관계 온라인으로 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과 만나고 싶고 진짜 괜찮은 곳을 가고 싶은 욕구는 또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과 협동하는 능력이고 늘 저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까? 여러분들은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 만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죠.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도 귀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또 거기 독일인 의사가 나오죠. 독일인 의사를 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이 사람이 막 독일인 의사가 자기랑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귀도는 자기 가족을 아내랑 아들을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기껏 만났더니 독일 의사는 자기가 늘 수수께끼 가지고 수수께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자고 할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나를 지금 왜 만나자고 할까? 뭔가 고통이 있거나 욕망이 있거나 갈증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만나주는 버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능력들을 메이 머스크 같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지적 자본 중에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잘 키워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딥시크 열풍이 불렸죠. 량원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금융에다가 퀀트를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중에는 AGI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딥시크를 설립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 사람이 했는데 실패도 많았어요. 굉장히 실패를 한 6년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택했냐면 가장 어려운 일을 택했어요. 금융을 정복하려고 그랬고 지금은 AGI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호기심으로 움직였어요. 왜 이걸 해야 되냐 고민하지 않아서. 그거는 중요한 일이니까. 저 양원팽한테 배운 거는 맞아. 중요한 일을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 딥시크라는 회사는 아주 경력직을 뽑은 게 아니에요. 아주 젊은 1, 2년밖에 안 된 친구들을 뽑았고 왜냐? 새로운 문제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벌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 호기심과 열정과 역량을 중요시 했다는 거죠. 이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호기심을 가져보시라 하고 싶고요. 또 재밌는 거는 예전에는 그 호기심을 풀 수 있는 상대가 없었어요. 근데 퍼플렉시티나 GPT-4에다가 일단 호기심을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요, 제 두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나 챗GPT 덕분에.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는 인터넷 문서를 찾아야 되니까 내 질문에 적합한 답을 써놓은 문서를 찾아줄 수 있다면 그 네이버나 구글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발전할수록 나의 질문은 어디도 해결된 문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AI는 그 나의 호기심의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다 알려주는 답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얘가 할 수 있는 답까지는 빨리 가야 돼요. 1, 2, 3단계까지. 그럼 4는 그 다음에는요.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만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갑자기 내가 세계 1등이 돼요. 어떤 분야에. AI 덕분으로. 왜 AI로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의 노력, 다른 인간과의 협동에 의해서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합니다.